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승혜입니다. 제2강에서는 계약의 성립, 그리고 성립 요건, 그리고 계약이 성립했을 때에 이제 그 어떠한 계약들이 있는가, 계약의 종류,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계약은 오늘날 약관의 형태로 대부분 체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험에 들거나 은행에 가거나 또는 뭐 인터넷상에 뭐 물건을 살 때 보면 전부 뭐 약관에 동의하느냐 체크하고 들어가죠. 은행 가서도 약관에 사인하라 그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관 없는 계약은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약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계약 성립의 요건은 뭐냐라는 거죠. 청약과 승낙이 있었죠. 그 두 가지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는 청약은 승낙자에게 도달하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순간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건 이제 527조 청약의 구속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의 의미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청약을 하게 되면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승낙 적격, 승낙 기간 안에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늦게 도달하거나 아니면은 청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자가 답이 없어요. 없는 경우, 그럼 망연 기다려야 되느냐. 자, 그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겠지만은 또 예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자, 계약에 대해서는 뭐 많은 계약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특정한 계약만 있다라고 특정한 계약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뭐 온갖 가지 계약들이 서로 섞여 가지고 현재 사회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계약이 뭐 주로 혼합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하나하나 분석해서 우리가 민법을 의무법규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하나하나 분석해서 어떤 것들이 법적 문제에서 쟁점이고 권리 의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의 종류도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관과 약관규제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약관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종류가 아니고 약관의 통계가 되겠죠. 그럼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사표시, 대립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약은 원칙적으로 승낙자, 즉 계약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순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청약의 구속률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과연 어떤 게 실질적으로 청약인가, 이거 청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간단한 계약의 경우에는 쉽게 구별을 하겠지만 뭐 슈퍼에서 물건 살 때야 뭐 어떤 게 청약이고 승낙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지만은 복잡한 그러한 계약들은 어떤 게 청약인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MOU를 체결한다던가 또는 뭐 컨포터블 레터 형식의 의향서를 뭐 보낸다던가, 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형식의 계약 이전에 여러 가지 방식의 계약을 유도하는 그러한 협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낙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민법에 보면 당연히 이제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죠. 규정되어 있고 우리 528조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529조, 그리고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연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뭐 계약의 성립을 보면요, 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어떻든 계약은 성립을 하는데 두 당사자가 일단은 만나죠. 서로 접촉해서 계약을 할 때에 그럼 보통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계약서 쓰는 게 요건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서는 하나의 그 계약할 때 수단일 뿐이지 그게 법적으로 어떤 뭐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의 우리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증거 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떤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불요식,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낙성, 서로의 의사표시를 해서 동의를 하면은
충분하고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구두를 통해서 무형식,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계약을 할 때는 이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약관에 이제 통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당사자가 미리 준비한 그 작성한 문서에 당사자가 그것을 타방 당사자가 그것을 보고서 읽고 거기에 서명하는 그 동의 표시를 하는 걸로써 계약에 편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읽고 완전히 이해해 가지고 여기에 동의하고 내가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약관인데, 오늘날 이제 그 소비자 계약과 관련해서 보면은 대부분의 패턴은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왜 그러면 읽지 않느냐?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고 글씨가, 그리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공정한 거라든가 또는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그리고 사업자에게 너무 유리한 뭐 면책, 사업자가 뭐 자기가 어떤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겠다 뭐 이러한 식의 면책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남발이 된 경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소비자는 어떤 간에 읽기 어렵고 글씨가 자꾸 해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읽어봐야 내가 모르겠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약한 통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믿어요. 뭘? 국가라는 걸 믿습니다.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관련 기관이 뭔가 통제를 하겠지. 우리가 인터넷에 뭐 여러 약관이 있는데 자꾸 이제 언론에 보면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관 무효 뭐 소송이 판결이 내려졌다 또는 법이 바뀌었다, 법이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국가가 적절히 알아서 잘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인터넷상에 이렇게 동의 표시를 그냥 안 읽고 넘어가더라도 불이익을 입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않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전혀 뭐 간섭하지 않고 하는 영역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착각으로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축지 못해서 소비자가 이제 나 억울하다, 이거 물려줘 하는 식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대한 통제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국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그 형식은 구두로 자유롭게 불효식,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어떤 특정한 행위나 어떤 물건이 전제되는 건 아니다. 요물이 아니다. 요물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 민법만의 원칙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입법이 대부분 낙선 불효식의 그 계약 자유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계약이나 성립에 있어서 낙선 불효식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형식의 자유의 예외가 있는데 그걸 보면요, 증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해제를 증서로 했을 경우에만 해제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증서하지 않는 증여는 뭐예요? 증서로 하지 않는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서로 이렇게 내가 뭘 주겠다 너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신뢰가 가려면은 서면으로 해줘야 돼요. 서면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뭐다? 언제든지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얘기 나왔어요. 해제를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죠. 다음 또 우리 알겠습니다. 이 민법의 14가지 이제 안나경 앵커에게 넘겨드리고 현상 광고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현상 광고는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그 계약에 대한 뭐 합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계약이라는 게 지정된 행위를 완료하는 게 하나의 합의예요. 즉 지정된 행위를 완료하는 것 그 자체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그 합의라고 하는 게 지정된 행위 완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요물성, 즉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데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그러니까 그 형식의 자유 제한에서 예외가 되겠죠. 형식의 자유의 예외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그 낙성 불효식을 원칙으로 하는 청약과 승낙을 요소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과 좀 구별해야 될 개념들이, 즉 계약이라는 법적 의미가 있는 합의를 이제 계약하게 하는데 그런 법적 의미가 없는 합의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의향서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향서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계약을 일반적인 그 법적 의미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에 참여할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선점 효과죠. 그래서 이러한 의향서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투자 의향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의향서가 주어졌을 때에 그럼 완전히 아무런 법적 의미도 없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의향서가 일종의 뭐 그렇게 큰 의무는 아주 그 무거운 의무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의향서가 서로 교환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벼운 의미에서의 법적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향서 체결 이후에 어떤 아주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계약 체결 거속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됐을 때 그 의향서가 아는 신의치기의 원리로서 작동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MOU라는 게 있습니다. MOU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양해각서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것은 어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양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보통 이제 이 MOU는 업무 제휴를 할 때 많이 하죠. 뭐 사업을 할 때에도 보통 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업무 제휴서, 사업 제휴서 내지 이제 업무 제휴 협약서 뭐 이런 형식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투자 의향서나 양해각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가령 뭐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은행에 대해서 어떤 자회사가 대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회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은행이 대출해 줄 리가 없죠. 규모가 작고 자본력도 약하니까. 그런데 그 자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모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 이제 그 모회사한테 보증을 요구하겠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모회사가 보증 계약을 해주는 대신에 뭐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회사가 은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만일 이러한 방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내가 당신들 은행에 통지해 주겠다라고 문서로 뭐 받침 변경서 기본 원칙에 관한 대출 관련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났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보증 계약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회사가 의무를 즉 대출 다 갚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겠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 만약에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방침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통지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만약 자회사가 파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파산할 당시에는 이 방침이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방침 변경 통지가 왔어요. 내가 자회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방침 우리 회사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이미 이 통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보증 계약은 아니지만은 그에 준하는 책임을 물러서 해석을 할 때 보증 책임이 있다라고 법관이 해석하는 케이스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판례는 아닙니다. 이 사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컴포터블 레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통 외국에서 영미법에서 많이 있는 사례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청약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적 시간에 배웠던 의사의 불일치라든가 하자, 사기 강박에 의한 청약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계약 총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어디서 다뤄요? 민법 총칙에서 다루는 법 체계를 계약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선행 민법 총칙에서 시간에 계약습을 한 것을 전제로 제가 채권법을 강의를 하는 것이어서 제가 특별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불일치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되겠죠. 유동적 유효이지만은 취소권이 행사되면 무효로 돼버린 소극적인 무효가 돼버린다. 다음 청약 관련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청약이 특정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광고라든가 전단지 또는 물품의 진열 또 경매에 뭐 유인하는 경매에 참여하세요 또는 입찰을 유인하는 거. 자 여러 가지로 형태로 일반 대중들에게 제한된 광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청약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예 이제 그 정가 표시가 돼가지고 물품이 쫙 진행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정가로 어떤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얼마의 서비스 제공을 했다라고 해. 이렇게 그리고 비교 사이트에 막 이렇게 비교돼서 이미 제공이 돼버리는 이걸 직업적 제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업적 제공자가 하는 청약, 이런 그 의사표시 또 광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걸 청약으로 볼 거냐 하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이런 유인으로 보여야 될 성격이 강한 요소들. 그래서 대중에게 얼마든지
이게 하나의 그 계약을 체결해서 유인성이 강한 경우에는 청약으로 볼 수가 없겠죠. 오히려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한 공중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법 체계에 따라서는 청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법적인 판단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이제 협약이 있는 CISG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중에 대한 그러한 그 제한은 일종의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가로 제공되는 물품과 서비스의 이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일종의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만은 입법적으로 보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이 정가로 이렇게 진열장에다 제니를 해서 이거 자체가 청약으로 보는 입법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 학설도 여기에 덧붙여서 정가를 이미 밝힌 경우에는 그건 청약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그 정가로 이거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건 계약이 성립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청약자가 그 진열자가 그에 대해서 못 팔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입법 태도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승낙을 전제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하지만 청약의 유인은 이런 확정적 구사 의사가 부재하고 일종의 청약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청약 효력을 갖지는 않는데 다만 이러한 이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할 문제고 이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해석이 너무 난해해지고 혼란이 발생한다면은 입법자가 결국은 입법으로 어떤 게 청약이고 청약이 유인이다라고 정형화되고 다양한 자주 일어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법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해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왜냐 모든 법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다음은 이제 청약의 철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법 527조에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527조 반대 해석의 의미예요. 즉 청약은 승낙자에게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하고 할 수 있고 다만 도달한 이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고도 그러면 청약의 이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도달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그러면 불가능하느냐? 그리고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느냐? 뭐 대부분의 형태는 그렇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특수한 예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대충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가 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을 표시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이건 철회하지 않고 언제든지 효과가 있다라고 아예 명시해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승낙을 위해서 일정하게 기간을 정해놓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이러 청약은 1월 1일까지 내지는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상표권이나 이런 거에 가끔 보면 할인권 같은 거 보면은 이 할인의 효력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표권이 제시했을 때에 효력을 가지려면은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 날까지만. 그러면 그까지는 언제든지 제출하면은 바로 제의를 받은 상대방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승낙을 미리 위해서 그 기간을 청약의 기간을 효력을 정해놓은 겁니다. 승낙 기간을 미리 언제까지 하라 이거죠. 또 반대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가 유효하다가 아니라 언제 효력을 잃는다.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일에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약의 이 청약자의 철학이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신뢰하는 경우, 대한 그런 신뢰가 형성된 경우, 이건 이제 뭐 몇 가지 통해서 물론 객관적인 걸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청약을 상대방이 받았을 때에 이게 도저히 청약이 철회될 수 없다. 이건라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걸 믿고서 상대방이 행동을 하고 승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역시 처리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527조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 처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도 세 가지 경우에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함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승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낙이라는 것은 역시 청약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인데, 여기서 그리고 승낙의 이제 불일치 문제나 하자 문제는 마찬가지로 민법 총칙 시간에서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승낙과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그러니까 승낙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원칙이 뭐예요? 승낙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대부분. 예를 들어 청약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의 침묵은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승낙으로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혀 효력이 없는. 아무튼 침묵은 불승낙이다. 근데 승낙은 했는데 조건이 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조건이 붙은 승낙에 대해서 어떠한 게 승낙 청약자가 예상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는 어떤 조건이 붙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것은 뭘로 볼 거냐? 그러면 그 계약 체결이 안 된 거죠. 그것은 청약대로의 내용대로 계약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청약으로 봐서 새로운 계약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청약으로 본다. 다음 이제 이게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여기에는 이제 관청의 사용 허가라든가 인가 승인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반드시 또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매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모르더라도 당연히 알아야만 되는 사항이에요. 그걸 모르고서 난 몰랐다. 그리고 이 땅을 매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승낙자가 매수인이 이거 당연히 물어보겠죠, 대부분. 근데 상대방이 그걸 다 허가를 받아놓고서 파는 걸로 알고 이제 토지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보니까는 이게 허가 나서 이게 계약 등기가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된다, 계약 이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서로 성약자가 그런 사실도 알고 승낙자도 알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건 승낙이 될 수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이제 유동적 무효 이론이 적용이 되겠죠. 즉 허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건이 뭐냐면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받아주겠다. 허가를 받아주고서 이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러니까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이제 나오면은 그 소급돼서 유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무효다. 다음에 이제 변경을 가한 승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조건은 아니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계약 금액이라든가 또는 이행 또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달리해서 당신이 이런 것을 이렇게 파는데 그거 말고 당신 이런 물건이 있고 있으면은 그런 더 좋은 조건에 어떻게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계약 내용을 다 바꾸는 거죠. 당사자는 같겠지만은 그 내용이 중요한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싹 바꿔서 다시 승낙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보다는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계약의 거절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주 조그마한 사안에 대해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떠냐 하라고 승낙자가 승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승낙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계약을 청약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조건만 바꿔서 승낙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그것도 해석의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 승낙이 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민법 이제 52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하에서 이제 어떻게 기간이 있는 경우와 기간이 없는 경우, 그래서 28조, 29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528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 승낙과 관련된 부분을 청약자나 승낙자가 이 부분을 둘이 정할 수는 있겠죠. 다른 방식의 승낙 기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없는 한은 대부분이 임의묘규가 준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할 때 청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 되겠죠. 528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결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통지가 이러한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게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뭘 한다? 지체 없이 상대방에 연착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도달 전에 그 지연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착에 통지를 하되
그 도달 전에 미리 좀 내 그 청약의 의사표시가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청약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한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한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다음에 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쌀을 구매하는데 대충 좀 추수기가 되면은 그 햇쌀을 좀 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적당한 추수 기간 내에 쌀을 보내주면은 이제 계약이 승낙이 되는 거죠. 근데 뭐 10월이 가고 11월이 갔어요.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제 눈이 오고 1월 달이 돼버렸다. 과연 이건 그런 경우까지 여전히 청약이 유효한가? 하지만 이거 너무 심하죠. 그런 경우는 이미 겨울인데 최소한 뭐 한 늦가을 정도 하면은 뭐 11월 말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그러한 상당한 기간 내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어떤 법감적에 맞게 법관이 상식에 비추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그 계약의 종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승낙자가 어느 정도 그간 내에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고 청약 내용 인지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청약자가 즉시 보통 응답을 해달라라고 통지를 하겠죠. 그러면 그 통지가 보통 이루어지고 그 통지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으면은 그건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착된 승낙은 이제 승낙이 이루어졌어요. 청약에 대해 승낙이 이루어졌는데 그 승낙이 상당히 늦게 도달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이 뭐다? 승낙의 효력이 없어요. 계약 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사자들이 원한다면은 새로운 청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청약자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동의를 해줄 경우에죠. 그래서 양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결국 이제 이것도 해석의 문제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게에 뭐 어떤 승낙 기간 내에 청약이 그러니까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이루어지면은 계약이 이제 성립하는데 그러면 정확한 성립 시기는 언젠가? 자, 그것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도달한 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승낙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답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올 수도 있고 그 마지막 날에 올 수도 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승낙이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하고 그것은 우리 민법 111조에서 계약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법률 행위에 의한 효력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을 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바란 때에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또는 그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격지자 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민법 제111조는 원칙적으로 이제 언제든지 즉시 항상 연락이 되고 현장에 당사자들 있을 때 즉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이제 많은 상행위 그 거래는 회사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법적 안정성, 거래 안정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 즉 의사표시를 바란 때, 다시 말해서 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바란 때에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요즘은 이제 상행위의 경우는 원칙이 되겠죠.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게 이제 격지자 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 531조에서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을 한다고 함으로써 우리 민법 111조에 대한 예외로서 그 효력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 문제가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통설은 해제 조건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제 조건이다라는 거, 효력이 어떤 조건이 달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조건이라는 건 승낙이 도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만약에 그게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발실한 때부터 항상 승낙의 효력은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그 승낙이 도달하지 않은 때를 통해서 소급해서 그 계약이 없던 것이 돼버린다.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이 계약이 체결된 형태는 뭐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주고받고 해가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또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변경을 가한 승낙 또는 채약 강제 형태로서 강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해보면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좀 간섭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으면 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호텔에서 뭐 예약 주문이 있고 나서 호텔 객실을 청소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관의 해석에 따라서 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눠지는데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된 이제 우리 판례를 하나 보면요. 예금 계약의 경우인데 예금 계약은 예금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예금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근데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일종의 의사 실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직원이 그 돈을 받았을 때는 계약으로서 내가 은행을 대리함으로써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냥 쓱싹 하겠다. 일종의 횡령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건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관습에 의해서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뭐 직원이 하는 것은 다 그 예금 대출 하든지 할 경우에는 이제 줄 때 또는 그 예금을 받을 때는 돈을 받을 때 그런 경우에는 계약한 것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차 청약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렇게 매수자와 매도인이 내가 얼마에 집을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 이렇게 하는데 묘하게 일치했다. 라고 하면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바로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뭐 1억에 팔겠다라고 했는데 매수인은 8천에 사겠다라고 했을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그 두 사람이 그걸 서로 변경을 가해가지고 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경을 가한 승낙은 역시 이제 조건을 붙인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도 있고 그대로 계약은 유지되되 권리점 부분 바뀌지 않았지만은 어떤 그 뭐 이행이라든가 부대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것은 기존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되 내용만 살짝 바뀐 걸로 변경이 있는 계약이 되겠죠. 어떤 걸로 보느냐는 역시 해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채약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은 사회 정형적인 계약으로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뭐 수도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뭐 우리 여러 가지 공공 화장실 이용 또는 철도시설의 이용 이런 것들은 전부 일제 뭐 가스나 수도, 전기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생존을 위한 필수 소비재들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하죠, 되게. 그래서 특별히 뭐 누구가 좋고 나쁘고 해서 누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다. 호불호나 종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회사가 차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가 오라면 그리고 그 소비자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항상 계약은 존재하게 된다. 이게 바로 채약 강제에 의한 계약이다. 다음 이제 계약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는 이제 전형과 비전형 계약이 나눠지는데 전형 계약은 우리 민법 14개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증여, 매매, 교환, 그리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도급, 위임, 그리고 근로 고용 계약, 그리고 뭐 화해 계약, 임치 계약, 조합 계약, 종심 정규금 계약, 형상 광고 계약.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형 계약이고 그 이외에 수많은 계약들은 사실 비전형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뭐 도급과 매매, 임대차, 뭐 여행 계약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전부 섞여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쌍무 내지는 편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급부만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반대 급부가 서로 상호 존재하느냐. 그래서 쌍무 계약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공시행위 항명권 같은 게 뭐 유언부담 문제라는 게 이제 발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급부와 반대 급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쌍무 계약이고 일방 급부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편무 계약입니다. 그리고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것은 유상 계약은 대가 관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있으면은 유상 계약이고 대가 관계가 없으면 무상 계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증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상 계약입니다. 무상 계약이고 일종 편무성이 강하죠. 하지만은 부담이 있는 증여 같은 경우는 일종의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유상 계약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유상 계약은 대부분 쌍무 계약적 성격이 강하는데 반드시 쌍무 계약과 유상 계약 일치하느냐 그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대가 관계가 좀 있다 할지라도 쌍무 반대 급부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인 거죠.
다음 요식과 불요식 계약. 이것은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계약을 계약 자유, 형식의 자유에 따라서 불요식 계약이다. 그리고 이제 낙성이냐 요물이냐를 보면 대개 또 낙성,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이 되지 합의면 충분하지 어떤 행동이나 물건의 인도 이런 걸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물성이 없다. 하지만 현상광고는 그 광고에 따라서 행동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다음 약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기업이 사업자가 일정한 미리 만들어진 이 자기 그 의사의 내용을 문서화된 형태로 작성해서 소비자에게 배포했을 때 그걸 보통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을 일종의 계약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편입설, 뭐 법규범설, 뭐 계약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현재까지는 이제 동의가 있어야만 편입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죠. 그리고 약관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약관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돼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약관은 소비자를 위해서 가급적 축소 해석돼야 된다. 그리고 약관의 해석은 이 친위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이 돼야 된다. 즉 구체적인 사안들을 고려해서 신의칙에 맞게 해석이 돼야 된다 하겠죠. 그리고 그 면책 규정 같은 경우도 그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면책 규정은 그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약관이 무효가 되면 일부 무효 법리에 따르게 되는데, 다만 우리 이 보통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은 약관 전체의 무효보다는 일부 무효 법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정 조항, 불공정 조항이라든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 그 조항에 한해서만 무효 법리를 가지고서 통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80년대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계속 유효하게 개정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서는 이제 무효 사유들, 불공정 조항들 여러 가지 신의칙에 따른 규정들, 불공정 약관에 관한 효력관에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관의 해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판례를 좀 참조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수정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약관을 이제 수정해 버리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걸 법원이 수정해서 그 아예 새로 만들어 주는 거죠. 보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2항 그리고 7조 제2, 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약관의 내용 통제 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칙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없어서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대부분이다. 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 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 조항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그 원칙이 있는 것인데, 보통 거래 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 자체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도, 즉 계약 자유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어떤 행위 원칙, 그에 반하는 약관 조항은 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관이 어떤 내용 통제, 즉 수정 해석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즉 수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용 통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만을 일부러 무효할 수도 있고 또 전체를 무효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수정 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부분만을 빼가지고 잔존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종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히 일부 무효 법리를 수정 해석 신의칙에 따라서 활용하겠다라는 게 저는 우리 법원의 입장인 것이죠. 뭐 이미 다 약관 규제법과 관련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교섭 단계에서의 책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식에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손해로서 또는 정보 제공 의무를 준다든가 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교섭 단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책임지지 않는데, 근데 다만 책임지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불성실 교섭에 대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그 불성실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손해는 그 발생된 실손해에 국한돼서 손해가 돼야 된다. 뭐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일부러 경쟁 상대자를 망치려고 일부러 자기가 뭐 마치 경쟁 상대자에게 뭐 교수를 받아가지고 그 교육 비용을 뭐 공짜로 해주겠다라는 뭐 광고가 뭐 있다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비용 지불하게 해가지고 정보를 빼낸 다음에 그때는 이미 이제 다 알았으니까 교섭을 중단하고서 거기에 따른 뭐 여행 경비라든가 교육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여행해주고 교육비 대준 그 경쟁 상대자는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경쟁 상대방이라는 것 증명하고 그것만 증명이 된다면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 즉 무효 원시적 불능 도구마라고 하는데요. 계약 체결 전에 객관적 불능이 존재해야 될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이라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무효인데 그때에 발생된 손해, 일방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는 그 신뢰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그것은 일종의 계약 책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 학설은 그에 대해서 535조는 계약편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계약 책임으로 가수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민법의 이 535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섭 단계에서의 책무로 봐서 원시적 불능뿐만이 아니고 어떤 계약을 교섭할 때 불성실하든가 신의 측에 반한다든가 또는 뭐 고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건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교섭 단계에서의 계약 책임이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은 원래 독일에서 쿨파이 콘트라핸드로에서 예린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주석서에도 좀 나와 있으니까 공부 심화 학습을 하고 싶으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2강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제 3강에서는 계약의 이행과 채권의 소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